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원장 이소연입니다. 6월 9일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아카이브스 데이, 기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프닝 무대로 들려드린 곡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라장조입니다.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인데요. 우리 모두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좋은 음악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항상 어렵게만 생각되는 기록을 음악 그리고 미술과 함께 전문가 선생님들의 설명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방금 이제 소개드릴 두 분이 시간을 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는 마련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조양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빛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토크 주제가 되는 정상외교에서의, 국가 간 정상외교에서의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네, 오늘의 주제가 외교와 예술품인데 외교 의전에서는 선물로 예술품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품에는 이제 국가의 메시지가 담기는데, 따라서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국제 정세 그리고 국가의 외교 전략도 같이 이해하는 게 좋죠. 네, 대통령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각국 문화예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작가 또 공방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모아본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문화사 또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네. 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베트남의 칠화류가 특히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네. 5.7 기법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에서 아주 기원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예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구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 칠화 기법도 전통 공예 기법에 유화 기법을 접목시킨다든지 해서 굉장히 독특한 마칠화라고 칭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법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마칠화를 국화로까지 인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르인데요. 오늘 보시게 될 이 작품들은 그 중에서도 매우 그 마칠화 작가 중에 대표하는 작품들이 상당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못 심는 풍경
풍경이라고 해서 베트남의 이제 농번기의 이제 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쯔영빈대 국회의장이 박정희 대통령께 선물로 보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레티, 트람빈티라고 불리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채색의 안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걸 칠이랑 섞어서 정교하고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류의 작업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색은 평소에 제작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은 안료의 수를 사용을 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는 계란 껍질, 하단에는 자개 같은 그런 재료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붙이고 갈아내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아주 다채롭게 표현을 했고 대신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근분으로 아주 소략하게 특징적으로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본래 570의 그 전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장식성은 가져가면서도 이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시킨 굉장히 특징적인 작품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수작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얘가 칠화인가 하고 인지를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회화성이 풍부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앞서 본 작품과는 상당히 상반되게 전통적인 오칠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8마리의 물고기 이제 한자문화권에서는 8어라고 하면 이 8이라는 숫자와 물고기가 부와 입신양명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색도 배제시키고 근분 이 부와 참 잘 어울리는 재료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8마리의 물고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들 2가지를 갖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것만 보셔도 베트남 실화가 색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검은 칠을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걸 긁어냅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수목화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류의 칠화 작품까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주제, 소재별로 각각의 기법을 다르게 구사하는 그러한 많은 정말 어디서 보기 어려운 그런 그 베트남 칠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성, 예술성 다 함께 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황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기록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깨가 무겁게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베트남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우리 대통령께 선물을 드린 걸까요, 조 교수님? 네,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즉 냉전과 베트남 전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에서 바로 평화로 가지 않고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 간의 이제 체제 경쟁이었는데 아시아에서의 냉전적 요소는 열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끝내는 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었었고 또 하나의 이제 아시아 냉전으로 유명한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끝내는 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이러한 체제 경쟁적 요소에 외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죠. 따라서 내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 그래서 국제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내전을 싸우는 데 있어서 미국과 소련은 외부 세력으로서 지원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유엔군을 조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참전을 유도를 했었고요.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청룡, 백호, 그와 같은 맹호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부대가 파병이 되어 있었고 원래 처음에는 태권도 교원 그리고 비전투 요원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전투 요원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5만 가까이
우리가 우리 군을 파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쟁에서 아직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북한과의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한국군을 파병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결단을 두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보적인 요소, 즉 미국으로부터의 동맹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안보 커미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는 그러한 부분과, 또 하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도 중요했지만 역시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한국이 봤을 때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싸웠을 때 자유진영 국가로부터 16개국이 참정을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도 베트남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사명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당시에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고 고위직 그리고 정상외교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마도 이러한 예술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선생님, 뭐 관련된 다른 작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이제 조향경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그런 내용을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린든 존슨 대통령 시기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낸 작품 두 점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린든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예술이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미국과 타국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면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예술진흥 정책과 법안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또 보시면은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 아트 페스티벌을 65년도에 또 열기도 하신 정도로 후원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릴리 스펜도르프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제 릴리 스펜도르프 또 존 헤임슨 이 두 명의 작가인데 모두 출신이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소재를 명소들을 주제로 해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대표적인 작가들인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라팔 공원에서 이제 백악관을 바라본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릴리 스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굉장히 재미있냐면 이 린든 존슨 대통령 전에 케네디 행정부에서 가장 좋아했던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린든 존슨 대통령 때에도 이제 대통령이 특별히 요 시기에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제 국빈들이 오시는데 우리 이 워싱턴의 명소들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 스펜도르프가 요 전에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도 여러 정상들에게 이러한 유의 작품들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한 방편으로서 이제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존 헤임슨이라는 작가 역시 지금 보시면 미국 의회 의사당을 이제 소재로 해서 그렸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릴리 스펜도르프와 더불어서 이 시기에 가장 미국적 그림을 그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특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판화 그리고 수채화 이런 작품이 많은 유화예요. 그래서 소재도 굉장히 희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에 관해서 또 조 교수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방금 황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린든 대통령께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예술품을 활용했다는 부분, 대단히 재미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외교 전략의 가장 큰 현안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한미 관계에서도 베트남전에 대한 파병 문제가 핵심적인 어젠다였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은
63년 11월 그 케네디 대통령께서 암살 당하고 바로 부통령에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죠. 승리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행정부를 꾸리고 나서 베트남 전쟁의 개입을 전격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미군만 아니라 7개 참전국, 그 당시에는 7개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7개국이 참전을 합니다만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베트남에 참전을 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따라서 그때 한국에 대해서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하시고 64년 12월에 한국에 그러한 파병 요청을 하고 또 66년 1월에는 부통령이 오셔서 우리 험프리 부통령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친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투병 추가 파견을 요청을 하죠. 한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파병을 국가적인 대단히 큰 결단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병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한 약속을 그 당시에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사인을 하도록 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냅니다. 유명한 브라운 각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커미먼트를 즉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베트남에 대해서 한국군이 파견될 경우 그 경비라든지 그리고 장비는 미국이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 사업에도 미국이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벌이는 그러한 복구 사업, 또 건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하자면 슈퍼파워, 강대국인 미국이 그 당시에 신생 2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한미 관계에서 60년대 중후반 때가 존슨 대통령기에 한미 관계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였고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대단히 컸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베트남 파병이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적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베트남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시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70년대 들어서 대탕트 시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트남 전쟁 시기는 냉전이었고 70년대 즉 구체적으로는 69년 닉슨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서는 이제는 평화 공전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냉전기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그러한 전략 공간을 대단히 크게 확대를 하고 이니셔티브를 발휘를 했다고 한다면 70년대 대탕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외교가 대단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단히 힘든 시기죠. 닉슨 그리고 특히 카터 정부 시기의 한미 관계는 말하자면 조금 갈등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동남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반공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해집니다. 이제 냉전기에 이 지역에 있어서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분단이 되는 경우가 4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독일을 제외하면 3개의 경우가 다 아시아에 있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타이완으로 알고 있는 중화민국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한반도 한국 사례 그리고 말씀드린 베트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행정부가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적인 프레젠스를 줄이죠. 결과적으로 75년 4월에 4.20이 함락이 됩니다. 남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결국 남은 자유진영 국가, 분단 국가는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이죠. 따라서 한국은 대만과의 그런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이나 대만이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반공 국가들끼리의 상호 연대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이려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죠. 그 당시에 대만과 우리 한국과는 그러한 정상 간의 관계도 대단히 친밀했고 고위급
교류도 활발했었습니다. 특히 고위급 간의 이제 회담이죠. 회담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활성화한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리고요. 이제 안보 면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경제적인 협력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럼 황 교수님 대만 작품 중에서는 어떤 작품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네, 대통령 기록관에 보시면은 그 대만 작품이 상당수가 많이 소장이 돼 있어서 저는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조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금 보시는 청풍중역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란잉팅이라고 대만을 대표하는 수채화가 인데요. 이 작가는 대만을 대표하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세계 유럽 비평가 협회, 미국 비평가 협회에서 10대 세계 수채화가 중 하나로 선정이 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아주 명성이 높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화업 초기부터 꾸준히 수채화만 계속 이제 연마를 했는데 특히 대만에 굉장히 이제 그 대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향토적 풍경 을 소재로 한 그런 류의 다양한 작품들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선 대나무 그리고 여기 오리, 물가의 오리 이런 것들을 그린 전반적인 구도나 이제 색채 이런 것들을 봐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인데 저는 이걸 대통령 기록관에서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견하고 기쁨을 느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그냥 물건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마음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이 투영되게 돼 있는데 특히 정상 간의 외교에서의 선물에 정말 예술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를 두 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을 하나 또 듣게 될 텐데요.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제1번 라장조 2악장입니다. 이 안단테 칸타빌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미로운 소리 안에 다소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떤 애상이 담겨 있는 그런 음악인데요. 다음에 소개하게 될 러시아 미술품과 네네. 연계하면서 감상하시죠.
감사합니다.